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빅매치를 앞둔 사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캡틴 손흥민 선수의 옵트 트릭 논란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추갈못으로 유명한 영국 기자들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무려 3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던 아쉬움을 겪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오프사이드를 잘 뚫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거나 그것 외에는 한계 없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참교육을 해진 추갈못들에게 일침을 가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자신감도 끌어올려주고 또 동료 선수들에게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기회가 왔을 때 좀 좋은 타이밍의 패스를 찔러줘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라인 축구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영국 현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링 홀란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선 직설적인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 전체,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옵트 트릭 논란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설명 전체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의 마지막 일정 12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질문과 답변 전체 내용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부상은 팀과 선수 개인에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벤탄쿠르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느끼는 큰 감정은 바로 벤탄쿠르 선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 토트넘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6개월 동안에도 많은 선수들, 빠져있던 선수들이 부상 회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특히 벤탄쿠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재활을 해야 하고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운 여정이죠. 제가 벤탄쿠르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벤탄쿠르는 복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귀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또 계속 재방문을 두드리며 팀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선수라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식기도 잘 보내면서 조국 우루과이를 위해 다시 경기에 나섰고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벤탄쿠르가 겪은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축구에서 때때로 던져주는 도전 같은 일이죠. 벤탄쿠르는 여전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제 그를 만났는데 가능한 빨리 회복해서 복귀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의 기량을 보셨으니 빨리 그의 복귀를 보고 싶으실 겁니다. 벤탄쿠르가 잘 이겨내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메티켓이 정말 저희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수는 정말 축구계에서 퇴출돼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벤탄쿠르 저희가 이미 10주가량 부상에 이탈이 됐다. 길게 3개월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그 현지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부상으로 아직 정보를 더 얻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달은 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공개된 정보가 맞는데 조금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둔 것입니다.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력이, 팀 전체의 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이 전 걸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감독들은 이런 상황에서 맞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다, 선수들이 부족하다, 읍소하고 나의 패배에 대한 변명과 핑계로 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선수단과 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팀을 맡든 상관없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팀과 경기하는 것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최고의 팀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상황이 좀 더 순조로웠다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난주 빌라와의 경기도 우리는 경기 도중에 환상적인 축구를 펼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결정에는 항상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팀을 꾸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그 실력에 걸맞는 성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의 방향성이 패배팀에 어떻게 통할지를 보겠다. 즉 부상자가 많고 이탈 자원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팀을 운영하겠다, 하이라인과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 리버풀이 맨시티의 연승 행진을 끊어내기도 했고,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도 맨시티가 먼저 2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겠느냐, 토트넘도 그런 방식으로 맨시티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시티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공략법을 들고 있느냐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경기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경기를 너무 많이 참고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맨시티는 매우 좋은 팀입니다. 여전히 아주 좋은 팀입니다. 최근에 흔들렸다, 리버풀전 비기고 라이프치히에 질 뻔했다, 상관없다.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다. 우리 팀과 맨시티가 팀과 팀으로서 특정 방식으로 축구를 하는 팀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프로젝트의 큰 시험대입니다. 맨시티가 최근에 어떤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면에서 흔들렸는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팀 외 우리의 스타일이 얼마나 맨시티에 잘 맞아 들어갈까, 우리의 스타일로 얼마나 맨시티와 잘 겨뤄볼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관심이다. 우리의 프로젝트대로 할 것이다. 최고의 팀과 겨루는 것보다 더 좋은 척도는 없습니다. 우리 축구로 맨시티를 이겨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에티하드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인데요.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선수들도 기대하고 있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는 우리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결과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즉,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날 단기적인 결과와 성과를 위해서 우리의 철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철학이 이 경기에서 얼마나 구현돼서 이걸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철학은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철학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부상자가 많아서 약해진 팀으로 맨시티 원정에 가서 결과에 관계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직설적인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과를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고요. 결과가 나오길 바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축구 이상주의자, 순수주의자, 가르디올라 계열의 감독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축구를 시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축구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축구를 해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을 치면 상대가 공을 접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유리하다. 바로 이게 점유축구의 기본적인 철학적 방향성이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특정한 축구팀이 되어서 이 축구 클럽 토트넘의 성공을 가져다 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결심은 힘든 시기에만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도전을 받지 않죠. 그냥 순항하기는 쉽지만 항상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과 조직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이유는 결의를 시험받는 힘든 시기가 바로 결핍을 발견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굳건히 유지하고 최종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면 우리를 잃는 것이다. 우리는 정체성을 믿고 많은 이들이 도전할 때 너 그 방식 오라? 그대로 가는 거 맞을 것 같아? 이럴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도 이어집니다.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은데 1월에 선수단을 보강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나요? 라고 하자 일단 더 이상 욕심이 없다라는 말로 내가 욕심을 부리진 않는다. 차근차근 간다. 이게 영입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름 이적 시장이 아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적 기간은 한 번뿐이었고요. 한 번의 이적 기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부상당한 선수가 몇 명 있지만 영입한 모든 선수들이 경기력에 선수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1단계였죠. 때로는 부상이 없었더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므로 다른 선수들에게도 자신이 어디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일단 영입한 선수들이 잘해줬다. 지난 여름 영입 잘 됐다. 이거 괜찮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쳤지만 그로 인해 지금 안 쓰려고 했던 선수들, 안 쓸 수 있던 선수들을 안 쓸 수도 있던 위치에서 쓰고 있으니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선수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으니 그건 긍정적인 요인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질문이 나와요. 1월 이적 시장에 어떻게 누굴 영입할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데요. 1월에 벤탄쿠르도 부상이고 메디슨도 부상인데 이어서 비수마와 사르까지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해서 빠지는데요. 새로운 중앙 미드필드를 영입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갈 것인가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유보적인 대답을 했어요. 조금은 신중했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있는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낸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져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죠.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확실히 시도하고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동시에 지금과 그 사이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선수들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아마도 이 빠진 선수의 타격이 있긴 있는데 빨리 회복하면은 영입 없이 갈 수도 있지만 회복이 생각보다 안 되면 영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돌려서 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영입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제 사르 선수의 몸 상태에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사르가 뛸 수 없다면 이러면서 말을 이어갔는데 먼저 대답을 해요. 사르는 못 뜁니다. 사르가 이번 맨시티전까지 못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군 선수단에서 11명이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당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팀에서 동시에 빠진 적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런 경험이 있었냐?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 한 번 긍정왕으로서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이런 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선수가 이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시즌 내에서 봤을 땐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렇듯이 선수들을 잃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선수를 잃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처음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항상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다시 11명이나 결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험도 좋은 경험이다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어서 투비라인 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다이어가 없어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높이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이어가 와서 이번 경기는 혼란의 높이와 공줄볼 능력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즉 이번 경기는 다이어 쓸 거냐? 영국 취재진 영국 언론은 다이어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아니냐? 지난주에 제가 말한 그 어려움은 수비에서의 어려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높이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에스턴 빌라가 세트피스에 매우 능숙한 팀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수비는 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 없이 구성했던 풀백, 포백 잘했습니다. 첫 번째 골 실점보다 두 번째 골 실점이 더 아쉬웠습니다. 백포라인뿐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한 5분에서 10분 동안은 조금은 소극적이었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인데요. 이것은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선수들의 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모두 지난주와 같은 키겠죠. 다른 걸 좀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제 이번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부상자가 있더라도 원하는 당신의 철학대로 싸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가용할 수 있는 선수의 구성과 관계없이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에 맞춰서 선수의 성에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팀 색깔에 맞춰서 선수를 기용하고 그에 맞춘 축구를 시도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대표팀은 이제 선수에 맞춰서 훈련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지만 클럽팀은 훈련 시간이 많잖아요. 감독이 철학을 입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포든이나 베르나르도 실바, 알바레스를 막으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솔직히 말해서 팀 동료 전체를 뚫고 들어가도 여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비하려고 내려서고 벽을 쌓아도 결국에 맨시티 같은 팀이라면 뚫릴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못 막는다란 얘기예요. 라인을 내린다고 막을 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혼란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23살이지만 센터포워드 중에 가장 완벽한 선수인지 그를 막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입니다. 저는 많은 젊은 공격수들이 처음 시작할 때 꽤 괜찮던 세대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공격수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혼란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골을 넣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트라이커들도 골을 넣는데 집중을 잘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1밀리초, 0.1초도 안 돼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이 득점한 양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중요한 것은 맨시티 같은 팀은 다양한 경로로 공격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대처할 수 있느냐입니다. 맨시티에 공을 넘겨주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어떤 지역에서 공을 넘겨줄 수 있는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만 혼란이 득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위협이 될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위협을 최소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위협이 되는 것이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벽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상대가 벽을 뚫어버릴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혼란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선수들이 밀고 들어온다. 즉 혼란 전담 마크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내려서서 벽을 쌓고 두줄 수비를 하고 밀집 수비를 해도 결국에는 맨시티를 상대로 완전히 버틸 수는 없다. 뚫린다. 즉 이상적인 방법은
뭐냐? 맨시티가 공을 잡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 전방 압박으로 빨리 뺏어야 된다. 우리가 공을 소유해야 된다. 똑같아요. 맨시티처럼 우리가 경기를 지배해야 최대한 우리가 공격을 많이 하고 상대가 공격을 적게 한다라는 철학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도 맨시티전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할 건가요? 직설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계속된 질문이잖아요.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내기를 하신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냥 제 추측을 얘기해야 될까요? 경솔하게 대답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것 물론 이 상황 저도 이해하지만 저는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모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투자하며 그 계획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등 최근 몇 년간 우승한 팀들을 보면 모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인간으로서 굳게 믿는 것이 무엇이든 가장 힘든 시기에만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축구팀이 되고 싶은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상 선수가 있고 맨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빅클럽을 무너뜨리는 클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빅클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언더독의 축구를 하면서 맨시티를 상대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빅클럽이 돼서 당당하게 붙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후자의 팀이 되겠다는 것이죠. 둘 중 하나인데요. 이 클럽에 대한 저의 희망, 토트넘에 대한 저의 희망과 야망은 빅클럽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성공하고 우승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기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고수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며 힘든 시기에는 면밀한 조사와 변함없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도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도전할 때이므로 이에 대비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근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방법론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해낼게요라고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신의 축구 철학과 야망과 비전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내가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는 언더독의 축구, 역습 축구, 어떻게든지 강팀을 괴롭히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강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손흥민 선수를 이번 경기도 최전방에 세울 예정인데요. 에스턴 빌라전에 3골을 넣은 게 모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영국 언론의 질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공을 연결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완벽한 때가 있었거든요. 소니는 해리 케인과는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의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조합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0.001초 1밀리초만 더 빨리 패스했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타이밍이 완벽했을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렸어도 여전히 골을 마무리했다, 골을 넣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경기장에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해낸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의 득점이 오프사이드에 걸린 것은 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를 조금 더, 그의 침투를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 동료, 패스한 선수들이 빨리 주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플레이는 문제가 없었다. 패스가 더 빨라야 한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빠른 침투를 하는 선수니까 동료들이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메디슨이 없는 아쉬움인데요. 에스턴 빌라전 44분 호이비에르의 패스가 딱 이어졌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적절했는데 호이비에르가 한번 늦추고 보고 주다 보니까 늦어져서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리게 됐다는 것이죠. 옵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수비가 쫓아오고 골키퍼가 각을 좁히는데도 감아서 구석으로 찔렀던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대단했었죠. 55분 이 장면도 호이비에르가 찔러졌을 때 존슨이 반대로 주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존슨이 빨리 들어가는 상태에서 호이비에르의 패스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85분에 이 장면이 이제 포로의 슈팅이 튕겨져 나올 때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좀 아쉬운 자리에 있었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는 거를 예상하고 반응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빌라전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전은 손흥민 선수도 조금 더 라인을 잘 보고 움직일 것 같은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자신의 야망을 보여준 회견 내용대로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 공격 축구, 하이라인 축구 철학을 유지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경기 지켜보고 후속 분석과 반응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